네, 비트코인이 박스권 횡보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지루한 박스권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6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2차 박스권에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1차 박스권으로 빠지다 보니까 지금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건데 어쨌든 5만 3천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요 정도로 며칠 사이에 올라섰다라는 거 급격하게 올라섰기 때문에 요 정도 조정이 박스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뭐 크게 마음을 쓸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말을 거치면서 2차 박스권 지지라인 다시 말해서 6만 5천 달러 언저리 어딘가에서 주간 종가를 형성해주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기대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가 있고 7월 마지막 주에는 트럼프 이슈가 있죠. 비트코인 컨퍼런스. 그래서 7월 남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재료들이 지금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구간만 잘 유지해 준다라면 나쁠 건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6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5%대 자리를 해주면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숫자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뭐 분봉, 뭐 1시간 차트, 4시간 차트 이런 단기 프레임으로 바라봤을 때 비트코인이 조금 올랐네, 조금 빠졌네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의 어떤 방향성과 시대적인 분기점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진짜 중요한 건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슈빌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의 핵심 연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어쩌다 보니까 트럼프가 됐고 어떤 연설에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수위로 던질 것인가 그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을 해버렸습니다. 날짜는 현지 시간으로 7월 27일 관심도도 어마어마하고 이걸 통해서 약간 비즈니스 관점으로 장사를 해먹으려는 트럼프의 기본적인 속성도 꽤 짙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행사 티켓 가격이 지금 84만 4,600달러 이제 기부금인 거죠. 이게 지금 티켓 단순히 어떤 연설이나 행사를 듣기 위해서 가는 티켓 가격이 아니고 기부금의 차원에서 이 선거 자금법이 허용하는 이 최대 기부금 한도 84만 4,600달러에 맞춰졌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트럼프랑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 6만 달러 그러니까 얼추 비트코인 한 개 정도 가격 비트코인 한 개 내면은 트럼프랑 단독 사진 촬영도 가능하고 커플 두 명서 찍으려면 비트코인 두 개는 아니고 10만 달러 내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엄청난 기부금 모금 행사로서 비즈니스적인 이벤트로서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 트럼프가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4만 달러 한 사람당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면 거의 뭐 사자 수준인데 어쨌든 뭐 이 선거 자금을 기부금 형식으로 모아보겠다라는 의미가 꽤나 트럼프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은 과연 트럼프가 어떤 멘트를 내던질까 하는 건데 이른바 내슈빌 선언으로 이제 명명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되게 전폭적인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을 미국 경제의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루 전에도 짚어봤지만 전략적인 준비 자산 이렇게 멘트가 키워드가 나와주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올타임 하이에 대한 리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짙게 그럴싸하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왠지 또 뭐 그럴싸하게 또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트럼프의 측근 그룹에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도 이런 가능성을 조금 더 그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백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상품 바스켓을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멘트를 했던 인물이고, 사실은 이 양반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었는데 어쨌든 벤스로 지명이 되긴 했지만, 이런 식의 멘트를, 이런 식의 조언을 트럼프에게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비드 베일리,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이자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주최 측이 비트코인 매거진이잖아요. 특히나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팀의 암호화폐 관련 고문으로 지금 참석을 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대리해서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죠. 이런 멘트를 합니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삼는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와 논의를 했다. 또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으로 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주변에서 트럼프에게 적극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의견들을 개진하는 이 고문 그룹의 어떤 면면들을 보면 충분히 이번에 트럼프가, 또 트럼프의 성격이 과격한 측면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죽다 살아난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과격하게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를 정치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내슈빌 선언이 그렇게 간단하게 비트코인을 지지한다, 미국에서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모두 채굴되기를 바란다, 이런 수준의 멘트는 아닐 것 같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전폭적인, 여기서 훨씬 더 전폭적인 걸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임팩트가 큰 거는 이 전략자산으로, 준비자산으로 삼는 거고, 아니면은 미국 국채를 백업하겠다, 이 케네디 주니어가 했던 그 정도를 반복하는 거. 그런데 국채 백업은 이미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겨우 이 정도로 재탕하는 수준으로 내슈빌에 가서 이렇게 엄청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티켓 가격이 한 인당 84만 달러에다가 지금 사진 찍으려면 비트코인 한 개, 이게 지금 간단치 않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꽤나 의미 있는 멘트를, 정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할 정도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정말 진심을 가진 열혈 지지자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대충 그냥 엉까는 느낌으로 나 왔어, 나야 나,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7월 27일 트럼프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을 지켜볼 가치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벤스 부통령 후보자의 경우에도 이 양반이 사실 간단치가 않아요. 리틀 트럼프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청 강경한 빡센 인물이고 약간 똘끼가 있죠. 그래서 벤스 부통령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비트코인을 또 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홀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부의 금융 시스템 통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통화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와는 전혀 결이 다른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의견을 피력해 왔기 때문에 이런 양반이 부통령이 된다?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톤으로 지금 트럼프에게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떤 상황을 주입시키고 암호화폐 산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고문 그룹들의 어떤 멘트들이 수위가 거의 우리 수준이에요. 되게 높다, 이 정도로 바라본다라면 이번 행사는 되게 재밌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마크 큐반의 이런 멘트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승리를 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은 필연적이다. 트럼프가 이길 경우에는 관세 그리고 감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지정학적 역할에 대한 글로벌 불확실성 등으로 비트코인 상승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비트코인이 글로벌 세이프 헤븐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봐라. 사실 이 멘트를 제가 다시 짚는 것은 준비자산으로, 전략적인 준비자산으로 된다는 게 사실 이런 포인트 지점이거든요.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달러의 어떤 위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이프 헤븐, 도피처로서 리스크 해치로서의 비트코인, 그런데 지정학적인 역할이라는 이런 표현이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저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가치와 어떤 기축통화에 대한 위협이 저쪽에서는 엄청 지금 현실화시키려고 빡세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달러 기반의 결제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고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달러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신생, 신흥, 새로운, 혁신 이런 타이틀이 붙는 어떤 걸 가지고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야 한다. 이런 건 전략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마크 큐반의 이런 멘트들과 이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캠프에서의 어떤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짬뽕을 시켜버리면은 굉장히 맛있는 짬뽕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슈빌 선언은 상당히 선언적으로 강경하고 강력한 멘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비트코인이 조금 올랐네, 떨어졌네, 뭐 알트코인이 조금 올랐네, 떨어졌네 이런 건 지금 사실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뭐 의미 없는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크게 바라봐야 될 포인트 지점이 이미 세팅이 됐다. 이렇게 또 바라보면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다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앤소니 스카라무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기회주의적이든 거래적이든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는 암호화폐를 앞세웠고 이건 암호화폐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서 산업의 재앙인 갠슬러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트럼프가 승리를 하면 암호화폐 지지자를 SEC 위원장에 임명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악스러움과 이 전폭적인 행동력 고려를 해본다라면 엄청난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앉을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크 데이비스도 재밌는 표현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 트럼프 비트코인 지지자, 벤스 비트코인 보유자, 제이미 다이먼 비트코인 지지로 전환한 인간,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보유자.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될 가능성 높은 사람, 부통령 될 가능성 높은 사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재무장관 될 가능성 높은 사람, 일론 머스크, 빅테크 진영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인물. 이 시대 변화의 또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이 참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루머가 엄청 재밌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는데 벤스 부통령 후보자의 부인이 코인베이스와 리플 사건을 대리하는 로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라는 게 지금 뜬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진짜면은 장난 없는 건데 싶어가지고 딱 봤더니 지금 벤스 후보자의 부인이 86년생이고 예일대를 졸업했고 캠브리지에서도 학위를 받았고 변호사인데 고용주가 누군가 봤더니 멍거톨스 올슨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멍거톨스 올슨? 뭐지 하고 저도 체크를 다시 해봤거든요. 리플은 아니에요. 리플 변호인단의 이 이름을 본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코인베이스에서 본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코인베이스 소송 대리하고 있더라고요. SEC와의 소송. 그래서 벤스가 와이프가 대리하고 있는 사건을 보면서 진짜 갠슬러를 얼마나 갠슬러 싫다고 막 병신 같다고 비판했던 게 이 양반은 진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조금 웃었는데, 그래서 지금 벤스 부통령 후보자의 부인이 코인베이스 SEC 사건에서 코인베이스 측을 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암호화폐 업계를 상대로 시작됐던 이 우악스러운 SEC의 소송전은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뭐 종결이 되든 뭐 기각이 되든 합의가 되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코인베이스뿐만 아니고 리플을 비롯해서 여러 암호화폐 진영 전반에서 SEC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곳에서 호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벤스 부통령 후보자의 어떤 최근 멘트가 다시금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갠슬러는 최악의 인물이다. 증권 규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했고 유동성 있는 토큰을 금지하고 유용성 없는 토큰을 무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인간이다. SEC는 암호화폐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보다 암호화폐를 단속하는 데 더 관심이 많다. 이거는 뭐 사실 비판 수준이라기보다 거의 비난 수준의 멘트라고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많게는 25만 달러 정도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부통령 후보자 게리 갠슬러를 완전히 그냥 뭐 최악의 인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건 와이프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진짜 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니까 코인베이스 측에서. 그래서 지금 되게 흥미로운 상황이 더해지고 있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암호화폐 진영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SEC와의 소송과 관련해서 가장 상징성이 큰 곳은 단연 리플 XRP죠. 지금 SEC의 비공개 합의 미팅이 전격적으로 당일날 취소된 이후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0.55달러대까지 후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간 상승률은 20%대예요. 그래서 급격한 조정 이후에 찾아오는 급격한 급등 이후에 찾아오는 일반적인 조정 관점으로 봐도 이상하진 않고 물론 좀 아쉽죠. 주간 상승률 40% 돌파했을 때 와 했었잖아요. 그래서 0.65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0.55달러 수준으로 후퇴를 했는데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워낙 급격하게 반등을 했고 이슈적인 재료를 통해서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XRP를 뭐 추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 지금 상황들을 조금 더 참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 분할 구간 횟수를 더 다양화시켜서 3번에 나눠서 할 거 5번에 나눠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셔도 어떨까 뭐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신 모바락 같은 경우에는 뭐 적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XRP는 오랫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화산처럼 폭발할 준비가 된 억눌린 에너지가 있다. 작은 불씨만 있으면 폭발할 수 있고 그 불꽃은 법원의 유리한 판결을 비롯해 어디서든 발생 가능하다라는 점을 3개월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개월 차트가 얼마나 예쁜지 6년 반 동안 걸쳐서 형성된 이 차트가 되게 예쁘다. 그래도 좀 더 갈 수 있다. 이런 좀 여러 번 짚어봤었는데 뭐 야신 모바락 같은 인물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뭐 합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미국 밖에서는 홍콩에서 XRP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든가 이런 또 재료들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차트는 예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팅 기어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XRP는 다음 관심 영역 0.52달러에서 0.53달러 구간이다. 여기가 깨지면 0.45달러까지도 가능성은 있다. 이 충동적인 상승 이후에 발생하는 조정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바이 더 딥의 기회일 뿐이다. 빠지면 더 사면 되는데 뭐 걱정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XRP에 대한 신뢰 그리고 XRP에 대한 어떤 이 좋은 감정이 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리플의 혁신을 지지하는 입장 그런 감정이 있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아유 결국 리또소 저것 봐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식의 관점이라면은 이런 내용들은 그냥 무시해야 될 거고 뭐 개인에 따라서 다 각자가 선호하는 종목이 다르고 선호하는 분야가 다르고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든 XRP든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너무 늙었어 다들 신생 코인을 통해서 베팅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맞다 틀리다의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다 개인이 판단하는 거고 투자 시장이라는 게 결국 최종 책임은 투자자인 내가 지는 거니까 정말 이런 거 보고 이런 분석 같은 거 보고 뇌동매매하면서 남 탓하는 경우가 최악인 경우죠. 가장 투자자로서 자질이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이슈를 정리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XRP 홀더분들 참 여러 가지 생각 많으실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수익을 현실화 시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더 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수익을 더 크게 누리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겠지만 XRP는 충분히 이런 차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석 달짜리예요. 덩어리 하나가 지금 캔들 하나가 석 달이어서 몇 개 더 생긴다라면 그러니까 연내로 봤을 때 몇 개 더 한 2개 정도만 생겼을 때 뭔가 의미 있게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센티멘트 자료를 보니까 XRP 레저 네트워크의 신규 주소 그리고 총 주소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기울기가 크죠. 이 두 가지 모두가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최근 일주일 동안 정말 얼마나 관심이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재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의 수수료를 낮추기로 결정을 했어요. 기존 0.25에서 0.15%로 낮춘 S1 수정안을 이번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출시 이후 6개월 또는 운용자산 규모가 최대 20억 달러까지 도달할 때 이때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수수료 이슈로 엄청 기었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때 비트코인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 엄청 빠져나갔을 때, 환매 물량 나왔을 때 그레이스케일도 당연히 그게 싫죠. 그런데 이게 높은 수수료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미니 트러스트,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의 수수료를 확 낮췄다. 그런데 0.15 내지는 조건부 무료는 경쟁력이 있다. 왜? 지금 다른 프랭클린 템플턴이 최저가 0.19거든요. 최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이 2.5고, 그런데 미니 트러스트를 지금 0.15까지 낮춘다라는 것은 적어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조치를 그레이스케일이 취한 것을 놓고 본다라면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직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직후 발생했던 GBTC 환매 사태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진 것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 당시에 높은 수수료 때문에 150억 달러 규모가 유출된 이런 큰 공황 수준의 어떤 리스크를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미니 트러스트의 수수료를 이렇게 대폭 낮춘 것은 이더리움 유출을 줄이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더리움 ETF 지금 출시 목전입니다. 주말을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되면 언제든지 지금 출시가 될 수 있고, 시장에서 예측하는 날짜는 7월 23일. 그레이스케일이 이번에 어젠가 그젠가 이거를 새로 런칭했거든요. 탈중앙화 AI 펀드 누가 들어가 있는가 봤더니 니어, 파일코인, 렌더, 라이브피어, 비트텐서가 들어가 있네요.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 의미가 있는 종목들이고, 이 세 개가 지금 비중이 되게 크잖아요. 이 세 개가 근데 니어, 파일코인, 렌더. 니어 AI의 지금 대표 대장급이고, 파일코인 탈중앙화 분산형의 클라우딩, 렌더 탈중앙화 렌더링. 일단 이 탈중앙화 분산 시스템과 관련해서 모찌가 다 있어요. 각자의 모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긴 종목들이 의미가 좀 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리서치 대상이다, 리서치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슈적으로 그레이스케일에서 이걸 출시했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호재 하고 뇌동매매 하시면은 후회할 가능성이 늘 있더라고요. 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항상 리서치를 해야 된다. 리서치를 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이거 되네 했을 때 분할로 차트 보고 매수 타이밍 정해서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어떤 기본 스텝이 조금 지켜지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요 1, 2, 3 니어와 파일코인, 렌더 이 세 가지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알트코인들의 지금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AI 이슈는 지금 이제 조금 흐물흐물해진 느낌이 있지만 이 테마는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올 거예요. 순환매 양상 비슷하게. 그래서 조금 잘 바라볼 가치가 있는 테마 기둥이다 라는 점도 다시 한번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의 탈중앙화 AI 펀드의 출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다음 주가 특히 재밌을 것 같아요. 7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7월 27일 트럼프 내슈빌 선언, 여러 가지 재료들이 7월 말까지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